고요한 북부상한 마을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한 통의 비명 섞인 신고, 전화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개월 만에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가슴 무너지는 침묵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기록입니다. 강원도의 깊은 상월 차가운 바람만이 머무는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70대 어머니와 30대 딸. 그들이 남긴 것은 산등성이에 버려진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고립된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아무도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진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강원도 북부의 어느 한적한 마을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밤이 되면 이웃집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70세의 노모와 그녀의 30대 딸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남편인 김 상사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직업 군인으로 함정 근무 특성상 한번 출동하면 6개월 뒤에야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김 상사는 매일 밤 가족을 생각하며 고된 훈련을 버텼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안전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그가 파도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가을 정기 휴가를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귀가한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밥상도 아내의 환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선 순간 김 상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마당을 지키며 짖어야 할 개는 보이지 않았고 현관문은 잠기지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와 곰팡이가 핀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집을 떠난 듯한, 아니, 누군가에게 끌려나간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김 상사는 미친 듯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되풀이되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색팀과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CCTV는 입구에 단 한 대뿐이었고 그마저도 사건 발생 추정 시기에 기상 악화로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도 단서도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수색 사흘째 되던 날, 김 상사는 집 뒷산 너머에 있는 외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산책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그의 눈에 덤불 속에 걸린 무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 아끼던 꽃무늬 원피스와 장모님이 즐겨 입으시던 낡은 스웨터였습니다. 옷들은 찢겨 있었고 흙먼지에 더러워진 상태였지만 김 상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옷을 움켜쥐었지만 그 주변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단 두 여인의 실종.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깊은 산세와 험한 지형 탓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김 상사는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채 매일 산을 헤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온 산을 뒤졌지만 자연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빚쟁이를 피해 도망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산짐승에게 화를 입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장모님은 절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고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김 상사의 삶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고통을 달래며 아내와 장모님의 옷가지가 발견된 그 언덕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그의 절규는 차가운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체된 사건에 실마리가 던져진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낡은 금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김 상사와 그의 아내의 결혼기념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도범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그 낡은 금반지는 2년 동안 멈춰있던 수사의 시계바늘을 거칠게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반지의 출처를 추궁했습니다. 용의자는 처음에 길에서 주운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문 끝에 인근 전당포에서 산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전당포를 덮쳐 장부를 압수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지를 판 사람은 2년 전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인근 교도소에서 이송 도중 탈옥했던 미검거 탈주범 일당 중 한 명과 인적 사항이 일치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산속으로 도주한 뒤 종적을 감춰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만약 그 탈옥수들이 산속을 헤매다 고립된 민가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곳에 힘없는 두 여인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팀을 재구성하고 탈옥수들의 행적을 다시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탈옥수 일당 중 한 명인 박모 씨가 강원도 외곽의 한 폐가에서 은신 중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을 타고 내려와서 도시로 도망갔을 뿐이다. 그 집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은신처에서 실종된 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목시계와 지갑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증거물들이 속속 드러나자 박 씨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형사는 김 상사의 아내와 장모님의 사진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당신이 죽였지.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2년 전 그 평화로웠던 산골 마을의 밤을 피로 물들인 잔혹한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동료 2명은 교도소 이송 차량이 사고가 난 틈을 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산속을 헤매던 그들은 극심한 허기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산 아래를 살피던 그들의 눈에 불이 켜진 외딴 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 상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가로 내려가면 곧바로 신고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굶주림은 공포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는 건장한 남자의 기척은 없었고 오직 나이든 여인과 젊은 여인 2사람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탈옥수들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한들의 침입에 2 여인은 비명을 질렀지만 산속의 외딴 집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어줄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탈옥수들은 흉기로 그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에 큰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롱을 뒤져 푼돈과 몇 가지 폐물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떠나기에는 자신들의 얼굴이 너무 노출되었고 2 여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주범 최 씨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이 여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겁에 질린 2 여인의 입을 막고 강제로 뒷산 언덕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은
김 상사가 나중에 옷가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밤의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70세의 노모는 제대로 걷지 못해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탈옥수들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제발 보내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된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그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그들의 겉옷을 모두 벗기게 했습니다. 옷에 남을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상사가 발견했던 그 낡은 원피스와 스웨터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 버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공포와 추위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눈을 가려주며 엄마 괜찮아. 눈 감고 있으면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박 씨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취조실의 형사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앞세워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옷가지가 발견된 언덕에서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간 절벽 아래의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라 2년 동안 수색대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간 수사팀은 그곳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백골로 변해버린 두 구의 유해.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은 듯 두 팔을 엇갈려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했던 김 상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 가득 찼습니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해는 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고 현장에서 수집된 미세한 증거물들은 범인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백을 한 박 씨 외에 주범인 최 씨와 또 다른 공범 강 씨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체포된 직후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입을 열었지만 주범 최 씨는 과거 강력 범죄 전과가 화려한 인물로 수사망을 피하는데 도같은 자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 씨와 강 씨의 예상 도주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 상사는 아내와 장모님의 유해를 수습한 뒤에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경찰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범인들을 제 손으로 잡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과거에 은신처로 삼았던 연고지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의 지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며칠 전 전남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 나타나 가명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형사들을 목포항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역시 영악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목포를 떠나 다시 경기도 외곽의 공업단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범인들과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탈옥수들이 상한 마을의 민가에 침입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노모와 군인 남편을 기다리던 30대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범인들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의 행방을 쫓기 위해 그의 마지막 통화 기록과 은신처 주변의 CCTV 수천 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가 경기도 안산의 한 고시원에 머물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고시원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뒤 새벽 시간을 틈타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형사들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최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분노에 찬 형사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는 검거된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체포한 형사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운이 없어서 잡힌 것뿐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박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책임을 박 씨와 강 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았으며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범 강 씨 역시 며칠 뒤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시민의 제보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 전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 3명이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주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며 생활비를 마련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더 빨리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김 상사는 범인들이 모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탈옥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증 날 범인들이 다시 그 산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계란과 소금을 던지며 범인들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라며 울부짖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최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그가 두 여인을 끌고 가던 길을 다시 걷는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범행 동기는 더욱 허망했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그리고 도망칠 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로 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이유에 대해서도 개사육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짐승의 흔적을 없앨 때 옷을 벗기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자들은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범인들의 잔혹한 진술을 뒤로하고 우리는 잠시 2년 전 그들이 살았던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강원도 북부의 그 작은 집은 늘 웃음과 정성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70세의 노모는 평생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별한 남편 대신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거친 손등과 굽은 허리는 딸을 위해 바친 헌신의 훈장이었습니다. 30대였던 딸은 그런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고향 근처에서 직장을 구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딸이 해군 부사관인 김 상사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비록 사위가 바다를 지키느라 집을 자주 비워야 했지만 든든한 군인 사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모는 밤잠을 설칠 만큼 든든해했습니다. 김 상사 역시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출동을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라고 약속했고 아내는 걱정 말고 나라 잘 지키고 와요 라며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던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딸은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요즘 산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뒷산 언덕에 올라가서 당신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오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산나물 비빔밥 해드릴게요. 조심히 돌아오세요. 이 편지는 김 상사가 배 위에서 수백 번도 더 읽어 내려가며 품에 간직했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편지 속의 평화로운 풍경은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 상사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만약 군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그놈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가 발견된 언덕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노모는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던 분이었습니다. 딸 역시 마을의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밝게 인사하며 싹싹하게 굴어 모두가 제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낱 범죄자들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에 잠겼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외지인이 나타나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상사는 아내와 장모님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씩 되짚어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납치되는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범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는 딸을 방 안으로 숨기려 했고 딸은 어머니를 해치지 말라며 범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끌려가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의지하며 견뎠을 것입니다. 김 상사는 아내가 남긴 낡은 옷가지를 보며 그녀가 겪었을 그 추위와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부대 복귀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털어 범인들을 쫓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보일 때는 직접 전국을 돌며 탈옥수들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아내와 장모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듣는 것만이 남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서서히 말라갔고 한때 늠름했던 군인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복수와 슬픔만이 남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보다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범인들이 고작 배가 고파서 혹은 신고가 두려워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고작 그런 이유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범인들과 대면했을 때 그들의 목을 치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더냐? 범인 중 한 명인 박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상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홀로 남겨질 남편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김 상사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범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매일 법정을 지키며 범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석에 앉아 범인들이 내뱉는 비겁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 같은 재판이 끝나야만 비로소 아내와 장모님을 편안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을 채운 것은 유가족의 신음 섞인 통곡과 범인들의 뻔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2022년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열린 첫 공판. 피고인석에 앉은 3명의 탈옥수들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반성의 기색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는 비겁한 회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법정 내 스크린에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사진들이 하나둘씩 띄워졌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아내의 꽃무늬 원피스와 장모님의 낡은 스웨터가 화면에 나타나자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 상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김 상사가 첫 함정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내에게 선물했던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참 잘 어울려 라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이제 그 옷은 잔혹한 살인사건의 증거물이 되어 차가운 법정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민가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인들은 탈옥 직후 이미 산속에서 민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으며 특히 남성이 없는 고립된 가구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였으며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들을 산으로 끌고 가 살해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오랜 수감 생활과 탈옥 과정에서의 극한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으며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는 변명은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기 전 옷을 벗겨 흔적을 지우려 했던 점,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을 장소로 선택한 점은 고도의 지능적인 범죄, 은닉 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범인들 사이에 추악한 분열도 드러났습니다. 주범 최 씨는 모든 살해 지시를 부인하며 공범들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고 박 씨와 강 씨는 최 씨의 강압적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이 중반으로 접어들며 수사 과정에서 미처 다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하며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속에는 그들의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대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탈옥수들은 범행 직후 인근 도시의 PC방과 식당을 전전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했고 자신들의 범행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비웃으며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 최 씨는 다른 공범들에게 여자들은 소리만 지르지 힘이 없어서 쉽다는 잔인한 농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식 보고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유골에서 발견된 저항의 흔적들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서로를 지키려 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70세의 고령이었던 노모는 범인들의 흉기 앞에서도 딸을 뒤로 숨기려다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뼈에 새겨진 그 예리한 칼자국은 어머니의 마지막 본능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딸 역시 어머니를 해치려는 범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시간을 벌려 했던 정황이 현장의 흔적을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동굴 안에서 발견된 그 엇갈린 포옹의 자세는 바로 그 처절한 사투의 결말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법정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지만 눈빛은 복수심보다 더 깊은 슬픔과 단호함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것은 두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다. 6개월마다 돌아올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던 한 여자의 소박한 꿈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사위 덕에 웃음을 찾았던 한 노인의 남은 여생을 모두 도둑질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바닥만을 응시할 뿐 그 어떤 사죄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남겨진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 그리고 재판 시작 후 수개월 만에 결말이었습니다. 강원도 상월 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법원 입구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며 범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상사는 아내와 장모님의 영정사진을 품에 꼭 안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겨준 충격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회의 법 질서를 비웃듯 탈옥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무고한 시민들을 오직 자신들의 도주를 위해 살해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추위, 그리고 시신 유기 과정에서 보여준 비인간적인 행태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최 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가장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게 사형을 박 씨와 강 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선고가 드문 일이었기에 그만큼 이 사건의 잔혹성이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판결을 듣는 순간 아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들리니 여보, 어머니, 이제야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어.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2년간의 응어리진 고통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 처절했습니다. 범인 최 씨는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판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끝까지 아나무인인 태도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여전한 상처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더 이상 군대에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정리하여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와 장모님의 유해를 안치한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강원도의 그 집은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작은 기념관이자 범죄 예방 교육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두 모녀의 다정했던 생전 모습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최신형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었고 밤마다 자율방범대가 골목골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었지만 주민들은 이 슬픔을 딛고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김 상사는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의 삶과 유가족의 고통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고 관련 법률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심에 타오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꿈속의 아내는 항상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덕분에 그는 하루를 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의 가을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바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 속에는 비명 대신 추억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군 시절 자신이 지키던 그 푸른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파도에 실어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아픔 없는 곳에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이제 당신을 조금씩 보내주려 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탈옥수들의 잔혹함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고립된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범인들은 감옥 안에서 서서히 잊혀가겠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끝까지 지켰던 두 모녀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김 상사의 투쟁을 통해 보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기보다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던 평범한 가족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김 상사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모녀의 명복을 빌며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영혼이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한 안식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비록 악은 언제나 우리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상사는 이제 재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강원도 그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2022년의 그 실종 사건.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자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범인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유가족이 보여준 용기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제2의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와 잊어서는 안 될 진실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